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종합팀에서 근무하는 우신욱이라고 합니다. 작년 7월쯤에 저 뵀던 분 계시죠? 그쵸? 1년에 2번 저희가 매주 금요 강좌는 있지만 1년에 2번 올해는 이제 2월에 좀 늦어졌는데요. 보통 1월하고 7월 달에 이제 경제 전망 관련해서 금요 강좌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그때 항상 참석하셔서 한국은행에서 바라보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뷰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 전망 이런 것들을 계속 캐치업 하시면 아마 좀 경제 상식이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준비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차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아마 2월 5일 날 설 전에 아마 그 제목이 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론적 측면에서 아마 그 금요 강좌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거에 그대로 이어서 그러면 과연 그런 이론적 기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한국은행에서는 그걸 활용해서 경제 전망 수치들을 내놓고 있는지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세계경제 전망인데 한국은행이 세계경제 전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지키는 기관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어떤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경제 전망은 1년에 4번을 합니다. 1, 4, 7, 10월 달에 이렇게 4번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처럼 되게 큰 경제 규모가 되게 크고 어떤 해외 경제에 영향을 덜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세계 경제의 영향 속에 들어있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기 위한 전제로서 세계 경제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2달 내외의 경제 전망 기간 텀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경제 전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전부터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숫자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준비를 하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국내 경제 전망하는 쪽으로 그 숫자들을 넘겨주게 되면 이제 좀 이따 이제 2부 시간에서 설명하실 이제 국내 전망하는 파트 쪽에서 그 숫자들을 받아서 전제치로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어떤 경제 전망 수치들을 발표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숫자, 경제 전망,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숫자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중요한 숫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필요합니다. 세계의 경제가 어느 정도로 성장할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성장했을 때 우리나라는 얼마 성장할 것인가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 중요한 숫자가 원유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물가가 상당 부분 원유 가격에 연동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 전망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로부터 숫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숫자들은 어떤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유가, 원유 도입 단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 여건부터 보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전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이제 관련되는 흐름을 쭉 기술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다, 꾸준히 완만하지만 회복세가 조금 더 좋아질 거다라는 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주가지수 측면에서도 작년 7월 전까지만 해도 우선 상승되는 추세를 탔었죠. 작년 7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작년 하반기 때 5월부터 중국 쪽에서 주가가 조금 폭락하기 시작하죠. 중국 쪽에서 폭락을 하고 세계 경제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세계 경제 이끌어가는 건 미국하고 중국뿐인데 중국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라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뭔가 중국 경제가 이상한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전 세계 주가가 동반적으로 같이 떨어집니다. 7월 이후에. 그래서 선진국 주가, 신흥국 주가가 전부 다 같이 많이 폭락을 하죠. 그 이후에 조금 더 좋아지나 싶었는데 올 1월 달에 또 어떤 일이 또 있었죠? 또 중국 쪽에서 또 시작됐죠. 그러니까 어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기에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축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인데 중국 경제가 물론 감속 성장을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뭔가 예상보다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중국 주가에 반영되고 위안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상당히 어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세계 경제를 보는 뷰 자체가 작년 15년 상반기 때보다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주가,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주가 지수를 봐도 마찬가지고 유로 지역이라든지 일본 주가를 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주가가 대표적으로 이제 7월 이후에 저렇게 많이 떨어졌고 거의 뭐 2014년 좀 있으면 이제 2014년 쪽으로 뭐 거의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 자체의 변동성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뭔가 경제의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는데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지수가 지금 저기 있는 빅스라는 지수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우선 불확실성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이든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뭔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덜컥 뭐를 샀다가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차를 샀다가 집을 샀다가 어떤 소비 행위를 했다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주저하게 되고요.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 쪽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괜히 지금 먼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조금 더 그냥 타이트하게 이렇게 운용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 소비 투자 쪽으로 상당히 이렇게 조금 좀 주춤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념적으로 잘 잡히지 않는 불확실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실물 경제 쪽으로 넘겨오게 되면 어떤 그렇게 소비와 투자 행위를 상당히 지체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2016년 1월 이후에 나타나는 저런 높은 불확실성 현상은 당연히 글로벌 경제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뭐 실물 경제 쪽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를 보셨는데 외환시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트렌드는 뭐였죠? 작년 2015년 이후에 가장 큰 트렌드는 뭐죠? 보는 것처럼 달러와의 강세입니다. 큰 트렌드는 달러와의 강세예요. 왜 달러가 강세가 되죠? 누구 때문이죠? 연준 때문이죠? 연준이 뭘 했나요? 작년 말에? 금리를 인상했죠. 9년 6개월 만에 이제 양적 완화 다 종료하고 나서 올린다고 계속 하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 다음에 작년 말에 금리를 인상합니다. 얼마? 25bp.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게 미치는 글로벌 파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올리지도 않았는데 올리겠다는 시그널 주는 것만으로 지금 저렇게 좀 쭉 끌고 올라온 거잖아요. 하나는 엔달러고 하나는 달러 유로라서 달러 유로는 계열이 역계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그래프를 읽으실 때 저희 달러 유로 쪽은 이렇게 거꾸로 계열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가장 큰 트렌드는 달러와 강세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달러 강세가 쭉 갔는데 작년 하반기, 작년 10월 이후로는 뭐 유로화는 뭐 그냥 뭐 횡보한다 손치더라도 엔화가 지금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죠. 약간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게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지금 이제 일본이 조금 이상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우선 작년 말에 10월, 11월쯤에 엔화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달러화가 약세가 되고 엔화가 강세로 간다는 건데 저때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 상황이었지만 그 전에 시장의 기대에서는 그거에 비해서
BOJ,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더 양적 완화를 추가로 하겠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반영해서 상당히 엔화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BOJ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추가 양적 완화 안 한다. 이 정도면 좀 충분하다.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엔화에 대한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가 상당히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10월, 11월쯤 되면 엔화가 오히려 강세가 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쭉 떨어졌다가 1월 말부터 갑자기 엔화가 좀 그래프가 이제 1월 말까지만 그림을 그려서 그런데 1월 말에 엔화가 갑자기 약세로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면서 달러화가 다시 강세가 되고 있죠. 1월 말, 한 이틀 정도. 왜 저랬나요? 일본은행이 뭘 했나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는 기사 보셨죠? 그때가 1월 29일입니다. 일본은행이 일부 유럽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어떤 일본은행 예금자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일본 국민들이 어떤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너 100원 예금했는데 너 가져갈 때는 98원만 가져가. 이게 아니고 일본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일본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이 일본 금융기관한테 돌려줄 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뭘 하라는 건가요? 일본에 있는 금융기관들 보고 일본은행에 돈을 맡기지 말고 기업이나 소비자들한테 돈을 빌려주라는 거죠. 근데 돈을 빌리는 돈을 뭐라고 할까요? 돈을 빌려주는 거는 항상 카운터 파티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죠?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까지만 상황에만 하더라도 일본은행이 갑자기 되게 급작스럽게 도입을 했어요. 되게 시장에 shock을 줄 만큼.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은 일본은행이 예상한 대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엔화가 약세가 되고 일본은 뭐로 먹고 살죠? 주로 수출로 먹고 살죠. 엔화 약세, 일본의 수출 증가, 그러면 기업의 소득 증가, 그러면 기업의 소득 증가되면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임금 고용자들에 대한 소득 증대,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인데 갑자기 2월 들어서 설 지나고 나서 일본은행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저 이후로 그냥 벌어지죠. 지금은 엔달러 환율이 지금 엔달러 환율이 113 정도입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엔화가 더 강세로 가버렸거든요. 왜 일본은행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본은행이 전혀 의도치 않았던 일들이 지금 엔달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저런 건가요? 지금 현재는 한 113엔 정도로 상당히 엔화가 오히려 강세가 돼버렸거든요. 달러화가 약세가 되고 엔화가 또 강세가 돼버렸거든요. 첫 번째는 한 1월 말쯤에 연준 의사록이 나왔죠.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한 연준 의사록을 보면 우선은 인상을 하긴 하는데 상당히 이제 완화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사이에 옐런 의장이 하원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릴 때는 올렸는데 지금 봤더니 어떤 우리가 올린 것으로 인한 어떤 신흥국발 금융 불안 현상으로 인한 스필백 이펙트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스필오버는 미국이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어떤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스필오버 이펙트라고 한다면 그런 전 세계 금융시장이나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미국 경제가 받는 충격이 스필백 이펙트인데 그런 스필백 이펙트가 상당히 조금 커졌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크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전망을 할 때 올해 한 4번 정도까지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0.25 올렸으니까 올해 말리면 1.25까지 올라간다는 시나리오였는데 지금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그 기대가 시장의 기대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못 올린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달러와 약세의 효과가 있는 데다가 일본이 그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떤 시장의 참가자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하더라도 어떤 글로벌 금융 여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세계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참에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자산인 엔화를 사야 될 게 아닐까 하면서 엔화는 글로벌 그 통화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에 속하는 통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일본은행이 의도한 바는 다르게 엔화가 그런 효과로 인해서 강세로 돌아서 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일본이 올해 생각했던 어떤 저희가 전망 때는 일본이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봤는데 만약 이런 역효과가 지속된다면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본 경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가끔씩 슬라이드를 돌려서 우선 큰 그림은 다 대충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신흥국 쪽 모습인데 신흥국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글로벌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달러화로 다 조달이 되고 그렇게 되는 통화거든요. 근데 달러화의 강세가 쭉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달러화로 조달된 자금이 신흥국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었는데 그런 영향들이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 조금 이상하다 싶은 나라들에 대해서 빌려줬던 돈들은 다시 그냥 다 회수가 되면서 신흥국 쪽의 주식이나 채권 자금은 작년 1월 이후로 계속 그냥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신흥국에 돈이 저렇게 빠지면 신흥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흥국에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금리를 올려야죠.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사람한테, 돈 빼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갚을 수 있다. 또는 우리가 더 비싼 금리로 빌릴게. 그렇게 해야지 빌려주는 사람도 그러면 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흥국 쪽에서는 금리 인상 쪽으로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이 되면 그 나라 경제는 더 어렵겠죠. 안 그래도 지금 돈은 빠져나가고 있어. 실물 경제 투자도 안 돼. 소비도 안 돼. 원유 가격도 많이 내려가서 재정 수입도 약해. 그런데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안 빌려주려고 해. 그러니까 신흥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총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죠. 가상금리도 당연히 저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신흥국이 채권을 발행할 때 더 줘야 되는 금리가 EMBI 플러스라는 지수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국에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금융 비용 부담이 커졌죠. 당연히 저걸로 인한 효과는 투자 위축, 고용 위축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CD 스프레드는 그 나라의 어떤 부도, 그 나라의 국채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가상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신흥국 쪽에서의 어떤 CD 스프레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어떤 신흥국들의 디폴트 가능성을 상당히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CD 스프레드가 많이 올라간 나라는 기본적으로 신용 등급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쪽으로 보면 브라질, 러시아, 베네수엘라, 오만 무슨 나라들이죠 다? 기본적으로 자원으로 이렇게 자원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에서 상당히 충격이 많이 컸고 디폴트 위험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날에 투자되었던 돈이나 주식 자금이나 채권 자금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거나 또는 그 나라 통화를 절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작년에 보면 대부분의 신흥국들에서 통화가 상당히 절하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여건을 한번 다 살펴봤고요. 이제는 그 유가 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7월에 제가 와서 설명드렸을 때도 유가 많이 떨어졌다. 저렇게 떨어진 요인이 이러이러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저게 바닥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조금 있었고 저거보다 더 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더 떨어져서 지금은 한 20불대 후반에서 30 오늘이 아마 30불 어제가 30.45불인가 그렇습니다. 30불대 내외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배럴당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하반기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기본적으로 작년 7월 달에 미국하고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란산 원유들은 이렇게 아주 소액으로 거래되거나 아예 수출이 봉쇄돼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 풀리지를 못했는데 미국하고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조치들이 이제는 거의 다 해결이 다 되어서 실제로는 이제 이란산 원유가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기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초과 공급 압력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 달러화는 기본적으로 강세 트렌드를 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수요는 세계 경제가 계속 안 좋다 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수요는 계속 낮았고, 게다가 중국발 이슈가 터지면서 뭔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모멘텀 자체가 뭔가 없다라는 그런 시장의 어떤 불안,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유가를 계속 끌어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20-30불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은 저게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하단이라는 게 좀 관측이 되는데 20대 후반 쪽으로 내려가면 요즘 뉴스에서 계속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무슨 감산 합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감산이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펙이 어떤 그런 석유 공동체여서 이렇게 뭐 어떤 석유 생산량을 조절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옛날에도 그랬고 오펙의 쿼터보다 항상 높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쿼터를 지키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뭐 다른 나라들 지킬 때 내가 더 많이 팔면 내가 더 이득인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20불대 저 원자리에서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더 이상은 조금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상황에 처한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베네수엘라, 뭐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감산 합의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뭐 언론 쪽의 이 멘트인 것 같은데 실제로 과연 얼마나 감산에 돌입할 수 있을지 여부 등등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완전한 감산에 이르지 않는 다음 감산 가능성은 상당히 저희들은 낮게 보고 있는데 감산에 이르지 않는다면 향후에 유가는 상당히 조금 낮은 수준에서 계속 저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 자체가 미국 쪽 셰일 오일이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는 뭐 그림은 안 나타나 있는데 옛날에는 미국이 상당히 원유 수입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이 기술 개발하면서 프래킹이라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어떤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원유 추출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프래킹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셰일 오일을 생산해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올 초에 미국이 원유 수출법까지 통과를 시켰거든요. 옛날에는 미국산 원유는 수출이 안 되고 미국에서만 쓰고 그다음에 뭐 오펙 거 끌어다가 자기들 거 이렇게 충당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이 수출을 할 정도까지 상당히 뭐 값만 올라간다면야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미국이 셰일 오일, 지금은 셰일 오일이 상당히 물론 이제 셰일 오일이 기술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석유 추출 방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생산 비용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생산됐던 어떤 셰일 오일 방식의 어떤 생산량이 지금 좀 축소된 건 사실이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그거는 이제 유가가 오르기만 하면 다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오히려 이제 오펙들이 더 감산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산에 합의해서 유가 올려놓으면 미국이 들어와서 셰일 오일 가지고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면 이러한 글로벌 원유 시장의 어떤 저유가 기조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유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나머지 가격도 뭐 기타 원유와 대동하게 따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조금 세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뭐 알루미늄, 뭐 구리, 니켈, 뭐 이렇게 공업용 원자재로 쓰이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원자재 가격 지수라는 것들이 저렇게 많이 내려가게 되고요. 뭐 농산물도 상당히 작황이 뭐 엘니뇨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원유라든지 원자재 가격 자체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 상황에서는 여전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공급이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공급이
어떤 수요보다는 계속 올 하반기까지도 여전히 더 상회하고 있어서 저런 거 감안하면 세계 시장에서의 원유 수급 구조는 상당히 여전히 초과 공급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면 작년에 어떤 브렌트 이후 평균 가격이 52불이었는데요. 올해는 한 47불, 40불대 정도 되고, 내년이 돼도 뭐 50불대 초중반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라고 이제 주요 세라라든지 EIF라든지 저런 원유 쪽의 전문 기관인들인데요. 저런 쪽에서는 저렇게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세계 경제를 전망하기 위한 전제를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고 이제 세계 경제를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 건지를 전망을 하게 되는데 우선 IMF는 저희보다 약간 늦게 이 숫자는 저희가 1월달에 그 한국은행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 발표됐던 숫자인데 IMF는 저희보다 늦게 전망 숫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세계 경제가 3.2 정도 되고 내년에는 3.4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IMF는 3.4, 3.6으로 봤는데 이제 어제 OECD가 다시 발표를 또 했는데 OECD는 올해 숫자를 3.0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 3.3 정도로 보고 있어서 1월에 저희가 봤던 뷰랑 2월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세계 경제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는데 OECD가 그 한 달 사이에 더 많이 본 바로는 세계 경제가 더욱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OECD 쪽으로는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3.2, 3.4라는 저런 숫자를 만들어낼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훑어서 전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한국은행 국제경제부가 있고 국제경제부에서 이제 선진팀, 신흥팀으로 다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 각 팀들에서 각 나라에 해당하는 전망 숫자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망 숫자들을 준비를 하고 그 전망 숫자들을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중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전망을 하는데 우리나라 중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한 세계 경제 차지하는 웨이트 자체가 한 16% 정도 됩니다. 미국도 비슷하고 우리나라는 한 1.6% 정도밖에 안 되는 좀 더 많이 좀 나아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끌어가는 건 두 축인데 중국하고 미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중국 경제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조금 상황이 예전에 이렇게 두 자릿수 성장하던 때와는 시절이 많이 상황이 다릅니다.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중국 경제 여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렇게 좀 까먹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근데 미국은 좋아진다고는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스필백 이펙트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과연 작년에 금리 인상 시에 미국 경제를 바라봤던 뷰 자체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OECD 숫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월 달에 이제 업데이트 되기를 올해 숫자가 3.0, 내년이 3.3으로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뭐 OECD 회원국들은 선진국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선진국들은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선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뭐 그나마 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주요 신흥국들을 보면 상당히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서 상당히 앞으로 경제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를 지금 크게 보면 미국, 유로, 일본, 뭐 일본은 조금 그렇지만 미국하고 유로 자체는 그나마 조금 가서 세계 경제를 지탱해 주겠지만 여타 신흥국들이 좀 많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로 인해서 어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어떤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트렌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언론에서 만약 보시기에 이 정도 리스크를 아마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올해 세계 경제에서 세계 경제를 더 낮춘다면 아마 이런 리스크들이 현재화가 되면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통화정책 정상화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팔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옐런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 내보는 힘들 것 같고 뭐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상반기는
물 건너 갔다는 사람도 있고 하반기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뭐 시장의 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4번까지는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가파른 속도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좀 낮아졌지만 뭐 여전히 그렇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어떤 달러화 강세의 여파가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돈들이 다 달러화로 빌린 돈들이기 때문에 그거 다 갚으려면 채무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한 번씩 그렇게 금융시장에 샥이 갈 때마다 금융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일단 지켜보자 뭐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상당히 주춤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씀드린 두 번째 내용은 중국이 지금 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어쩔 수 없는 건지 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 이제 제조업과 수출로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던 어떤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그걸로 해서는 우리 중국은 아니지만 중국 당국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중국이 그걸로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 중국 경제는 더 이상 수출과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경제가 아니라 서비스업과 소비, 내수 위주로 먹고 사는 경제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선진국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상당히 중국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철소, 뭐 석유 화학 단지 엄청나게 지어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어놓고 가동에 들어갔는데 글로벌 경제를 보니까 받쳐줄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많이 준비되어 있던 생산 시설들이 과잉 생산 설비라고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장만 지어놓고 뭐 제품을 만들었는데 팔 데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기업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은 그 공장 지었을 때 뭐로 지었나요? 자기 돈으로 짓진 않았죠. 다 전부 다 중국 뭐 지방정부라든지 중국 국유은행 등을 통해서 전부 다 대출로 지어진 돈이죠. 그럼 수익성이 당연히 안 좋아지면 대출금을 잘 못 갚겠죠. 그러면 그냥 어떤 산업에서의 어떤 생산 과잉의 여파가 어디로 문제가 되죠?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라는 금융 부분 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중국 금융기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국 금융 시스템 리스크 쪽으로 만약에 크게 커진다면 상당히 글로벌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의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저 속에는 기본적으로 중장기적 방향을 맞는 것 같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나 소비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너무 저렇게 빠르게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빠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금융 쪽으로 있었던 시스템 부실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부분이고 글로벌 교역 자체가 세계 경제의 성장 수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부진합니다. 뭐 중국도 생산 과잉 설비가 그렇게 남아도니까 그렇게 예전에 많이 수입해냈던 철광석이라든지 구리 이런 거 수입 안 하거든요. 점점 줄이거든요. 그럼 철광석으로 중국의 철광석 수출해서 먹고 살았던 신흥부 쪽에서는 상당히 여파가 클 수가 있겠죠. 저유가 기조의 지속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백그라운드는 그런 것이고 저게 장기화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산유국 쪽, 재정수지 뭐 오늘 베네수엘라가 유가를 자기 나라에 파는 유가를 1000몇 % 인상했다고 나오던데 하여튼 그런 쪽 더 이상 재정이 견디지를 못하니까요. 산유국들이 그다음에 그런 나라들이 금융 불안 발생하게 되면 옛날에는 그렇게 뭐 일개 나라의 금융 불안이 어떤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미미하다면 미미할 수 있어서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작은 어떤 이벤트 자체가 그게 상당히 금융시장 전체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로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지게 되어서 조그만 배드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것들이 어떤 글로벌 경제의 불안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유가 자체가 그렇게 계속 낮아지면 어떤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뭐 특히 유럽 쪽 그다음에 일본 쪽 계속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 뭐 그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예상하고 있는 어떤 그 목표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 자체를 맞추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리스크 자체가 전부 다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선진국과 신흥국이 이렇게 동반 성장으로 이렇게 같이 글로벌 경제를 끌어갔다면 선진국은 자체 나름대로 이렇게 잘 버텨서 조금 이렇게 잘 꾸려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경제적 글로벌 경제 환경 자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신흥국들한테는 상당히 조금 좀 데미지가 크게 미치는 그런 쪽으로 영향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IMF에서 발표한 숫자이고 선진국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좋아지는 모습, 신흥국도 좋아지기는 좋아진다고 보는데 작년에 워낙 조금 안 좋은 편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눈에 안 좋게 띄는 나라가 두 나라가 보이죠. 러시아하고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올해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나라인데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금 올 초에 또 무슨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문제가 더 생겨서 브라질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건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저거보다 더 안 좋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원유 수출 쪽이 상당히 비중이 큰데 뭐 감산되지는 않고 뭐 엊그저께 나온 뉴스를 보면 러시아는 감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뉴스도 있었어요. 확인은 뭐 그렇지만 하여튼 뉴스 보도에 보면 러시아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 감산을 해버리면 파이프가 얼어버려서 그쪽 설비들을 하나도 나중에 다시 감산이 끝났을 때 다시 풀어도 그 설비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러시아의 구조적으로는 러시아는 감산 자체에 동참할 수 없는 구조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긴 했는데요. 하여튼 러시아하고 브라질 우리가 브릭스 얘기할 때 브릭이라고 얘기할 때 네 나라가 이 앞에 있는 네 나라인데 그런 신흥국 중에서 주요 신흥국이라 하는 얘네들 자체가 인도 빼놓고는 안 좋고 중국 경제가 6.3이라는 숫자를 IMF가 제시를 했는데 6.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6.3과 그냥 6.3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중국 경제 성장 둔화는 상당히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서 먹고 살았던 나라들이 성장률이 떨어지면 뭐 그 나라 경제만 미칠 수 있겠지만 중국처럼 상당히 세계 원자재의 어떤 수입 국가로서 다 빨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막 생산을 해서 세계에 다 막 팔던 이런 나라들 자체의 성장 구조 자체가 떨어지면 얘로 인해서 같이 물려있던 상당히 많은 나라들한테 같이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어떤 저런 가파른 성장 감속세, 감속 성장 구조 자체는 특히 우리나라가 수출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 중국에 하는 수출이 얼마 정도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금액 중에 중국으로 하는 수출. 대충이라도. 10%보다 많다. 손이 나 들어야 되는데. 25%입니다. 25%.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25%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중국 경제가 가파르게 안 좋아지고 어떤 자급률을 높이는 쪽으로 중국 경제가 빠르게 진화해 간다면 우리 경제 쪽에서는 조금 데미지가 우리하고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시아 인접 국가들도 뭐 그런 비슷한 어떤 경제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영향이 조금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앞서 설명드렸고 물가 상승률 자체는 상당히 유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높지 않을 것이다 보이는데 근데 일부 국가는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죠?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왜 그렇죠? 환율 자체가 상당히 절하가 되기 때문에 수입 물가 자체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뭐 베네수엘라 이렇게 산유국 쪽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환율 쪽에서 커버가 되지 않으면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어떤 자국의 소비자 물가 상당히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높은 소비자 물가에다가 어떤 재정 지원의 축소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설명을 드리면 뭐 백그라운드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이 연준 전망이 작년 12월 전망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작년 12월 달에 보기에 한 12개월 정도, 1년 후쯤 지나면 한 1.25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옆에 보이는 보라색 그림인데, 연준은 이제 저희까지 발표한 게 제일 마지막 발표였고요. 최근에 이제 연방기금 선물 금리라고 표시되어 있는 하늘색 닷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장에 녹아 있는 어떤 연준의 금리 인상 정도를 예상한 겁니다. 거의 그냥 플랫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준이 빨리 금리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과거 위에 있는 세 가지 그래프들은 과거 연준이 금리 인상했을 때의 패스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연준이 공격적으로 인상을 했죠. 유로 지역은 그나마 조금 좀 괜찮은 모습인데, 유로 지역도 어떻게 보면 저유가 쪽에다가 그다음에 ECB의 양적 완화 정책 확대로 인해서 어떤 그 유로화를 약세로 만들면서 수출로 크게 이렇게 기인해서 그거에 이제 힘을 얻어서 좀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그렇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갈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각했던 BOJ의 아베노믹스 자체의 어떤 그런 기대 효과가 상당히 지금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엔저를 바탕으로 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출 확대, 고용 증대, 기업의 수익성 증대로 이어지는 그런 패스 자체가 오히려 반대로 N고로 이어지면서 지금 조금 안 좋게 나타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전망 자체가 IMF가 1.0인데 어제 발표했던 OECD 숫자를 보면 0.8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숫자 자체가 조금 더 한 달, 두 달 사이에 조금 더 비관적 뷰로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6.3, 중국이 작년에도 6.9 정도였고 그전에는 7.3이어서 7.3, 6.9, 6.3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속도는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중국의 패러다임 자체가 저렇게 바뀌고 있는 거니까 투자 증가율 자체를 상당히 줄이고 있고 가동률 자체도 높지 않은 상황, 유유 생산 능력이 많아지고, 저런 문제들이 지금 중국 경제의 어떤 감속 성장의 패턴인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만약에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막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3%, 4%까지 막 중국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중국 정부 당국의 어떤 정책 여력이라고 할까요? 아직까지도 뭐 금리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 뭐 재정 지출 확대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가파른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조금 억제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중국 경제의 어떤 감속 성장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다시 원래 옛날처럼 이렇게 막 제조업 투자 중심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인도는 유일하게 잘 나가는 나라인데, 인도하고 중국하고 조금 사이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뭐 작년 4, 4분기 때 이제 처음으로 인도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넘어서니까 막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좋다고 얘기하니까 중국에서는 인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은 중국 경제 보고 중국 경제 성장률 너희들 좀 이상하다, 이 숫자가 조금 이상한 숫자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해놓고, 또 중국에서는 또 인도 보고 인도 너희들 숫자가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높게 나올 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인도가 그나마 불익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세계 경제 뭐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에도 조금 더 구조개혁 열심히 하고 조금 더 하면 뭐 인도도 기본적으로 인구 파워가 있는 나라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과연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켓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러시아하고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막 금리를 인상 막 하죠. 기본적으로 저렇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환율 절하되고 하니까 금리 인상하고 나니까 소비자 물가 뛰어오르고 다시 금리 인상하고, 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상당히 브라질하고 러시아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브라질이 올해 한 마이너스 3.5, 러시아 마이너스 1.0, 인도가 한 7.5 정도가 아마 평균치 정도 되고, 여기는 이런 숫자들을 감안해서 이제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세계 경제 숫자가 올해 한 3.2 정도 되겠다, 내년에 한 3.4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숫자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우선 지금 현재 1월 정도, 1월하고 2월 초 정도까지 해서 저희가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강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주제는 2016년 한국 경제 전망입니다. 앞서서 우신욱 과장님께서 해주신 강의는 잘 들으셨죠? 예.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세계 경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를 하도록 이렇게 구성한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그 한국 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전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대외 개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요국이나 다른 국제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국제 유가라든지 세계 경제 성장률 변화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세계 경제에 대해서 먼저 1시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국내 경제를 짚어보도록 이렇게 강의를 구성을 했고요. 일단 제가 처음에 이 강의 안을 이렇게 구성을 먼저 다 해놨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전제치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얼마가 될 거고 물가 상승률은 얼마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별로 남지 않는 숫자들의 나열이 될 것 같아서 경제 전망의 의미는 뭔지, 경제 전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전반부는 좀 가볍게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요. 그러고 나서 후반부에는 실제 저희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전망 작업에 대해서 전망 작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망 저희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죠. 전망. 여러분 전망이 뭔가요? 전망은 보통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망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전망과 찍는 거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객관식 시험 나오면 항상 열심히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전망과 찍기의 차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강좌가 끝나고 저녁 때 친구분을 만나기로 했다고 해봐요. 친한 친구를 오늘 저녁에 꼭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핸드폰을 보니까 갑자기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핸드폰이 고장이 났는데 당연히 친구 핸드폰 번호를 외우고 있을 리는 없죠. 요즘 세상에 누가 친구 핸드폰 번호를 외우고 있겠어요. 그럼 이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친구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 친구의 평소의 행동 패턴을 이용해서 친구를 찾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이 친구가 항상 금요일 날 저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있더라. 그러면 그 술집으로 친구를 찾으러 가는 게 그 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전망과 찍기의 차이예요. 전망이라고 하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경제 전망은 뭐겠어요? 그 전망 앞에 경제만 붙은 거잖아요.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 현상을 예측해 보는 게 경제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그 경제 전망은 올해 1월 달에 한국은행이 한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죠. 시간이 흘러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실제 2016년 한국 경제의 성적표를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경제 성장률은 얼마가 됐고 물가 상승률은 얼마가 됐고 이런 거를 다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올해 1월 달에 한 그 전망 결과로 나온 숫자는 전망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시간이 흘러서 1년 뒤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실제 통계 숫자는 실적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망치랑 실적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을 겁니다.
이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는 예측오차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측오차는 전망의 속성상 어느 정도는 발생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신문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정책 당국에서 이제 항상 전망에 정확하지가 않다, 전망의 오차가 굉장히 크다 이러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뭐 당연히 정책기관으로서 정도 높은 전망을 하는 건 이제 당연하겠는데 전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상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그 예측오차가 발생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을 다시 앞으로 과거로 거슬러 가서 2015년 1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전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 경제를 전망을 해요. 2015년 1월 시점에서. 근데 그 시점에서 과연 여러분들 중에 그 누가 2015년 봄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을 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뭐 그 당시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가 텅텅 비어서 뭐 아무도 놀러 가지도 않고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메르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 시점 당시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을 한다면 전망치와 실적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전망의 속성이라는 걸, 그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경제 전망이 이제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경제 전망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경제 주체를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가계, 기업, 정부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럼 가계는 기본적으로 소비의 주체입니다. 소비의 주체. 가계가 하는 일은 현재 시점의 소득과 미래에 예상되는 내 소득, 그 예산 제약 하에서 이번 시점의 소비와 쓰고 남은 저축을 결정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가계가 이런 소비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향후 내 미래 기대 소득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향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기에 소비를 얼마나 할지는 향후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만 이번 기에 소비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물가가 막 빨리 올라요. 다음 기가 되면 물건 가격이 2배, 3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기에 소비를 늘리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해봐요. 오늘 10,000원 했던 게 내일이 되면 5,000원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기에 소비를 늘리는 게 가계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가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이 있는데요. 기업은 더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기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산과 투자의 주체인데요. 기업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얼마나 생산을 할지, 어떤 가격에 팔지는 향후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다른 여타 물건 가격들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전망을 하고 물건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이 전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부인데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랑 뭐가 있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죠. 그런데 이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속성상 정책 시차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펼쳤을 때 그 정책이 예상되는 효과를 낳으려면은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당장 내일 소비랑 투자가 늘어나진 않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그게 금융시장에 장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다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정책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당국에서는 미래를 전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향후에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경기가 호황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경기 안정화 정책을 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긴축 정책을 펼쳤는데 만약에 이 전망이 잘못된 거고 호황이 될 줄 알았던 경제가 갑자기 급락하게 된다면 이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변동폭이 더욱 커지는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에게도 경제 전망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 전망이 갖고 있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경제 전망이 각 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 전망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직관과 모형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것만 딱 보시면 별로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직관은 그냥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이 하는 거. 이 직관을 이용해서 경제 전망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매달, 매주 또는 매일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를 보고 그 경제 지표를 분석을 한 다음에 최신 정보나 최신 뉴스 등을 반영을 해서 전망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이번 달 뭐 물가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번 분기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는 경우가 전망 담당자의 직관을 이용한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 물가 전망을 한다고 하면 물가는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뭐 농산품도 있고 공산품도 있고 공공요금 가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1월 달은 공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뭐 대형 유통마트 같은 곳에서 정기 세일 행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공산품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초에 많이 오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망 담당자가 이런 그 변수들의 특징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또 최근의 뉴스 같은 걸 반영을 해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전망을 하는 경우가 그 직관을 이용한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직관을 이용한 그 전망의 경우에도 한 두 가지 정도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전망 과정에서 최신 경제 지표 숫자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미래를 전망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 뭐 최근에 발표되는 그 통계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 그게 그 좋게 나온 근거에는 기조적인 흐름이 있을 수도 있고 불규칙한 요인들이 있어서 그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명확하게 분리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근 지표가 좋게 나오면 전망도 좋게 하고 최근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전망도 나쁘게 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전망이 최근의 그 정보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직관을 이용한 경우에 두 번째 문제점은 그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망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 경제 지표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 경제 전망 담당자들 간에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나 그 주관적인 판단이 다르게 되면 동일한 경제 현상을 가지고도 한 명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고 한 명은 비관적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형을 사용한 경우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모형이라고 하면 좀 낯설게 다가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은행 들어와서 모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고 만약에 여기서 계량경제학을 공부를 하셨다면은 모형에 조금 더 이제 친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경제 모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경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DSG 모형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변수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분석을 하는 시계열 분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식, 투자식, 수출입식, 물가 결정식 이런 여러 가지 방정식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연립 방정식 모형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모형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망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미 모형 자체가 그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또는 그 전망 담당자의 그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을 해서 모형 자체가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면 전망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모형을 통해서 도출되는 숫자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형을 사용한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신 뉴스라든지 정보사항, 모형의 변수로 들어가지 않는 정보사항에서 변화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 2015년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여기 계신 몇몇 분들한테는 몇몇 분들의 지갑 사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요. 담배값 인상이 있었죠. 담배값 인상 같은 경우에는 그 모형의 기본적인 경제 모형, 그 거시경제 모형에 반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담배값이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한 거기 때문에 모형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부분을 바로 반영시켜 줄 수 없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 단기 시계에 있어서는 사람이 직관을 이용해서 전망하는 경우가 전망의 정확도가 더 높고 장기로 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형을 사용할 경우가 보다 더 정확도가 높은 전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전망의 의미 등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중요한 전망 작업을 한국은행에서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한국은행에서는 조사국에서 이 전망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친척분들 만나거나 해서 너 어디서 일하니? 그래서 조사국에서 일합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뒷조사하는 데냐? 저희들 그런데 아닙니다. 뒷조사 안 해요. 예. 이 조사국을 영어로 표현하면 리서치 디파트먼트거든요. 리서치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그 한국은행 그 각 부서에서 조사국 내에 있는 각 부서에서 경제 전망 작업 중에 어떤 일을 담당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오른쪽 아래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제경제부라고 있죠. 아까 우신욱 과장님이 그 세계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죠. 이 세계경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 국제유가 전제치 같은 부분을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 경제 쪽에서 전망이 잘못되면 국내 경제의 전망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전망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 국제경제부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옆에 보시면 계량모형부라고 있습니다. 계량모형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형에 기반한 전망을 담당해주는 부서입니다. 각종 모형들을 개발을 하고 그 모형을 이용해서 경제전망 작업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왼쪽에 보면 물가분석부라고 있죠. 그 여러분들 한국은행의 가장 큰 목표가 물가안정이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물가안정 목표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 전망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물가 전망을 담당을 해주고 있는 곳이 물가분석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팀 이름들을 보면 그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로 나오는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팀명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고용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산업별 전망이랑 고용 전망을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국제무역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입이랑 경상수지 전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재정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소비 관련된 부분의 전망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양분석팀은 소비와 투자 전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총괄팀은 이렇게 각 팀에서 전망 작업을 해온 거를 취합하고 종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한국은행 조사국에는 12개의 팀이 있고요. 직원 수는 94명입니다. 저희가 전망 작업을 할 때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이 전망 작업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앞에서 제가 준비했던 그 1부는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16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여건입니다. 국외 여건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16년 중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로 전제를 했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가 3.2%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고요. 보시면 작년에는 3.0%, 올해는 3.2, 내년에는 3.4로 완만하게 성장하는 이런 패턴을 띠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전제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세계 교역 신장률이라고 있죠. 사실 세계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보다도 저 교역이라고 하면 수출입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게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저희에게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소규모 개방 경제고 우리나라 성장에 있어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 세계 교역 신장률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한국 경제 성장률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세계 교역 신장률이라는 거는 세계 경제 성장률과 거의 비슷한 패턴을 띠게 돼 있어요. 속성상.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3.4% 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3.6% 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이 패턴 자체가 세계 경제 성장률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유 도입 단가인데요. 저희 2014년 7월 달 정도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110불, 배럴당 110불 정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았었는데 작년에 그게 반토막이 나서 50달러대로 떨어졌고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전망을 할 때는 국제 유가가 더 이상 추가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유가 관련돼서 중국 경제 불안 같은 수요 측 요인이랑 안 그래도 이란 관련된 뉴스 같은 곳에서 뉴스도 이제 아까 우신욱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텐데요. 그런 공급 측 요인들이 가세를 하면서 유가가 추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30달러 때도 무너져서 20달러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최근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유 도입 단가를 금년 중에는 44달러로 전제를 했는데요. 그렇게 추가 하락했던 국제 유가가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정을 했고요. 그 상승세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져서 내년에는 52달러로 되는 것으로 저희가 전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지출인데요. 2016년 중 재정 지출은 지난해보다 낮은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재정의 영향력이 작년보다는 올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관리재정 수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2016년 중 관리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2.3%로 작년보다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재정의 영향력이 작년보다 줄어든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질 구매력의 개선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 구매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잘 와닿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왼쪽 표 아래에 있는 각주 1을 보면 실질 임금 곱하기 취업자 수가 바로 실질 구매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가게가 노동을 제공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 있잖아요. 그 명목 임금을 물가지수를 이용해서 실질화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취업자 수를 곱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경제 전체에서, 우리 국가 경제 전체에서 그 노동소득을 제공한 가계 부문이 가져가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 구매력을. 그럼 여러분들 소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 여건이 좋아져야지만 소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해 이 실질 구매력, 소득 여건이 좀 개선이 됐던 것이 올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 소비가 좀 좋아지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줄에 보면 주택매매 거래 둔화 등은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그러니까 소비 제약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말 자체는 지금 소비가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 같지만 아주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주택매매 거래 둔화가 왜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냐면요. 주택매매라는 거는 집을 사고 판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집을 사고 팔면 이사를 가게 되죠. 이사를 가면
가구를 보통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 이사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 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가 감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비 투자인데요. 금년 중 설비 투자는 대내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불확실성과 투자는 굉장히 서로 반대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투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설비 투자는 그 공장을 짓고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사는 이런 투자 행위를 말하거든요. 이런 설비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비가역성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말 자체는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한 뭐 시계 같은 걸 사서 쓰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중고나라 같은 데도 이렇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하는 이런 설비 투자는 그런 기계 장비를 사갖고 와서 자기네들 제품 생산에 맞도록 특화시켜서 기계 설비 장치를 다 한 다음에 그 투자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투자를 다시 없애는, 그러니까 그 기계 설비를 다시 되팔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가게가 소비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투자하기를 극도로 꺼려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대내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중국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지금 북한 관련된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금년도 투자가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뭐 주요 투자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서 투자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투자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설 투자, 비주거용 건설 투자, SOC 투자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주거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사는 집, 아파트나 이런 건물을 짓는 거를 주거용 건설이라고 하고, 비주거용 건설은 오피스 건물을 짓는 거를 비주거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리를 놓고 뭐 교량 다리를 놓는다든지 뭐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런 부분 건설 투자를 하는 거를 SOC 투자라고 하는데요. 금년 중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이 건설 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 왼쪽 그림을 보면 제목이 주택 착공 호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데이터 자체는 작년 데이터인데요. 주택 착공이라는 거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택 건설이라는 거는 뭐 뚝딱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짓는데 최소한 2, 3년 정도는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작년에 공사를 시작했던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년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주거용 건물 건설 투자는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주거용 건물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 2015년 중에 수주 및 착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16년 중에도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출 요즘 뭐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출이 지금은 물론 굉장히 안 좋기는 한데요. 향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경기 회복세가,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개선이 되면서 이 상품 수출도, 우리나라 상품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출이 좀 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들의 문제가 있다거나 세계적인 경쟁, 품질적인 문제 부분에서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수출이 약화됐다고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쪽에서 수입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기가 개선이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이 완만하게 그 세계 교역 개선세를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안 좋을 걸로 보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하반기 이후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가입니다. 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저유가 및 수요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유가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왼쪽 그림 보시면 그 2014년 7월달을 보면 국제유가가 지금 100달러는 훨씬 넘고 110달러까지도 육박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국제유가가 지난해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해서 50달러대 수준을 기록을 했고 그게 지금 추가 하락을 해서 올해에도 이 유가 때문에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저물가 기조를 지속할 거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유가가 중요한 게 또 그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이 있어요. 도시가스라든가 전기요금 같은 부분이 국제유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데요. 국제유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도 인하가 되면서 올해 물가 하방 압력을 더욱 더 자극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있는 문장에서 수요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지속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저 오른쪽에 있는 GDP 갭률을 꼽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잠재 GDP는 많이 들어보셨죠? 잠재 GDP.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본과 노동을 최대한 생산해서 달성할 수 있는 생산량을 저희가 잠재 GD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GDP 갭률이 실제 GDP와 잠재 GDP 간의 격차를 GDP 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GDP 갭을 잠재 GDP로 나눠서 백분율로 표시를 한 게 GDP 갭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GDP 갭률이 플러스란 얘기는 잠재 GDP보다 더 성장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GDP 갭률이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는 잠재 GDP보다도 한국 경제가 성장을 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2015년 이후에 마이너스 GDP 갭률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내년에도 마이너스 갭이 지속될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지금 대내외 여건 등으로 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 경기 판단이나 경기 상황 전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그 GDP는 저희가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3.2%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패턴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2.6, 3.0, 3.2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 이게 바로 세계 교육 신장률과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 세계 경제 성장률과도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발 경제고 대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GDP 성장 우리나라의 그 연간 GDP 성장률 자체도 이런 패턴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년도 숫자를 이제 부분별로 하나씩 보면 민간 소비는 2.4% 연간 성장할 걸로 봤는데 작년보다는 이제 상승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아까 제가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민간 소비가 증가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부분을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설비 투자는 지난해에는 5.2였는데 금년에는 3.8로 증가폭이 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내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기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투자는 3.5%로 지난해보다 조금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세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는 소폭 개선돼서 2.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 성장률은 2016년 중 3%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부분별로 보면 내수 부분은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 수요 개선이 늦어지면서 경기 회복세가 완만한 모습을 띨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출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기 개선세가 뚜렷해지기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6년 중 성장에 대한 지출 부분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상회할 전망이다. 저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2016년 GDP 성장률은 3.0으로 지금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 같은 내수 부분이 이 기여하는 영향은 3.0 중에 2.6%포인트가 되고요. 수출 부분이 기여하는 거는 0.4%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낯선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2005년에 은행을 들어왔는데 제가 은행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2012년 정도까지는 항상 수출의 기여도가 성장의 기여도를 압도했었습니다. 수출 기여도가 항상 굉장히 커서 내수 부분보다는 수출에 주로 의존한 성장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2012년, 13년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되면서 수출 기여도가 줄어든 것이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리면 국제유가 하락 등 수입 단가 안정에 따른 교육 조건 개선으로 국내 소득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거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얘기는 그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육 조건이라는 거는 내가 수출품을 한 단위 팔아서 수입품을 얼마나 사올 수 있느냐를 교육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교육 조건이 개선된다는 얘기는 동일한 수출품을 팔았는데 수입해서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늘어날 경우에는 교육 조건이 개선됐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핸드폰 한 대가 100달러라고 하고 석유 한 드럼이 100달러라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 한 대를 100달러에 팔아서 그 100달러 벌은 걸 가지고 석유 한 드럼을 사갖고 올 수가 있죠. 근데 국제유가가 하락해서 유가가 반토막이 나서 석유 한 드럼이 50달러가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똑같이 핸드폰을 한 대 팔았는데 석유는 2드럼을 사갖고 올 수 있죠. 우리 한국 경제 내에서 생산은 동일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소비하고 누릴 수 있는 건 2배가 된 거예요. 이걸 나타낸 게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유가가 그 하락하게 되면 이 교육 조건이 개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것보다 그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윗 문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고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중 취업자 수는 34만 명 내외 증가할 전망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고요. 저도 이 표 작성하면서 이거 오타 아닌가 다시 계속 체크를 했었는데요. 지난해에도 취업자 수가 34만 명 들었고요. 올해에도 34만 명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34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별로 보면요. 그 건설업보다는 주로 서비스업 부문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물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로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0.7%밖에 성장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014년에는 국제유가가 11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2015년에는 반토막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에는 국제유가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바로 오는데 이렇게 50% 이상 하락하게 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졌었던 거고요. 올해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국제유가 하락폭이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오면서 그 하락폭은 지난해보다는 작기 때문에 올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농산물, 석유류 제외, 뭐 식료품, 에너지 제외,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 농산물이나 석유류 같은 부분의 가격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태풍 한번 오고 나면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 버리는데 사실 그런 거는 비경제적인 요인이잖아요. 경제적인 수요 공급 이런 현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기초적인 물가 흐름을 보기 위한 것이 바로 근원 인플레이션율인데요. 우리나라는 뭐 전통적으로 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라는 걸 써왔었는데 이게 OECD 기준이랑은 또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OECD 국제 기준으로 국제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지표는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입니다. 보시면 농산물 석유류 제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2, 올해는 1.8, 내년에는 1.9로 상당히 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2016년 중 소비자 물가는 저유가 및 수요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연평균 1%대 중반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국제유가가 이제 추가 하락하면서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국제유가 추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이 영향은 올해에도 좀 지속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상수지인데요. 2016년 중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8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는 거는 수출이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또 수입 또한 또 이렇게 같이 줄어들게 되면서 경상수지 부분은 이렇게 흑자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루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